소개 감사합니다. 부산교대 전진성입니다. 어, 제가 사실 서양사 연구자래 가지고 의병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본 학술 주제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의병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무명 군인의 죽음을 기억하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소 이론적인 접근이 이제 오늘 주제를 조금 더 넓은 시각을 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재미없게 읽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어두워서, 네. 그 무명용사 기념은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 과업에 속합니다. 명성 높은 위인의 영웅적 위협과는 달리 조국을 위해 바쳐진 이름 없는 병사의 죽음은 프랑스 혁명 이래 자리 잡은 국민 주권의 상징적 기호로서 작동해 왔습니다. 조국을 수호하는 일이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필수적인 권리이자 의무가 된 국민 개병제 시대에 제복을 입은 국민인 병사의 죽음은 정치적으로 정당화되고 민주화되었으며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위한 원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전몰자 기념, 추념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부름에 전몰자와 국민 모두가 일방적으로 소환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념, 추념의 방식은 전혀 현실에 부응하지를 못합니다. 20세기에는 그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성격의 전쟁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총력전이 등장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총력전이 뭔지는 건너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등장함으로써 극단적인 폭력과 죽음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무명 용사의 의로운 죽음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 부여의 방식은 문화사가 폴 퍼셀이 정확히 지적한 대로 사건과 언어의 충돌을 빚으면서 와해되었습니다. 전몰자에 대한 의미 부여는 일관된 수사학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위장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가 폭력이 사회 정의로, 학살이 무공으로, 국가에 대한 저항이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둔갑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말에 희생이라는 단어는 능동적인 결단으로서의 희생과 수동적인 피해라는 의미의 희생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두 가지가 확연히 구별되죠. sacrifice랑 victimization 이게 구별되는데 우리말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독일어에서는 우리말처럼 그게 구별이 안 됩니다. offer라는 하나의 말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언어적인 불명료성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현실적 상관성이 너무 큽니다. 한반도에서처럼 독일에서도 오래도록 국가는 국민에게 조국을 위한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국민을 희생시켰습니다. 숭고한 희생의 수사학이 부조리한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왜곡하고 미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발표는 좀 그러니까 의병의 범위를 넘어서 무명 군인, 무명 용사 기념 추념의 통상적 방식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세계 각국의 전쟁 기념 시설들은 단순한 승전만이 아니라 병사들의 의로운 죽음을 상기하도록 촉구합니다. 통상적인 전쟁 기념과 전몰자 추모의 방식은 희생자의 고통을 희생으로 둔갑시킨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입니다. 그것은 유구한 역사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래로 전쟁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인류의 보편적인 사자 숭배 문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도 사실상 형식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기념비에 부여된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전 근대에서와는 달리 근대의 전쟁 기념비는 병사들의 처절한 죽음에 주목했습니다. 이 죽음은 이제 단순한 승전만이 아니라 좀 더 큰 정치적 대의를 위한 희생으로 보양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대립적인 발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두 가지 발상. 즉, 그중 하나는 국가 수호를 위한 정의로운 희생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을 제공하고 그것을 공공적으로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사회 정의의 토대라는 공화주의적인 발상이고, 다른 하나는
군인은 제복을 입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발상입니다. 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공화주의적인 발상을 보면요. 이것은 인간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정의 원칙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PPT가 좀 부실하게 돼 있어서 그 내용이 없는데 정의가 중요한데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적 사상 전통이 표방하는 정의는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할당해야 정당하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인과 응고의 윤리를 수반하는데 각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가운데 정당한 행위에는 상을 주고 부당 행위에는 벌을 주며 책임과 이익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다소 고식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설득력을 지닙니다.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 치우친 판단은 사회적 기준으로는 정당치 못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군인은 살인자다라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문학평론가 크루트 투홀스키의 유명한 주장은 언뜻 들을 때 그럴듯하지만 평화주의적 독단에 빠져서 공동체의 안위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비폭력은 불의를 용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국가란 싸울 때 싸우고 반역자에 대한 불관용을 보여주는 국가이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굴의 용기를 보여준 영웅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윤봉길이나 김구 같은 옛 독립투사들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발상과는 달리 민주주의적 접근은 군인도 제복 입은 국민이자 자유시민으로서 더 이상 국가를 위한 소모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기에 병사 개개인의 희생을 진심으로 애도하고자 합니다. 이제 전물자는 전 민족의 고통과 순환을 대변하는 존재로 재매김됩니다. 국가를 위한 자기 희생으로부터 무모한 전쟁 내지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로, 그럼으로써 새로운 민본적 가치, 더 나아가 인권 이념의 수호자로까지 격상됩니다. 전물자 기념에 대한 공화주의적 접근과 민주주의적 접근은 무명용사 기념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공화주의가 표방해온 국가와 국민 간의 강고한 결합은 어느덧 힘을 잃고 전쟁 발발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피해자인 국민 간의 대립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명용사 기념을 민주열사 기념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른바 전시 반역자가 아닌 한 군인은 역시 군인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과 나라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명용사 기념의 정치적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는데요. 물론 프랑스의 사례를 제대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아주 간단한 한 예만 들면요. 혁명적 공화국을 대표하는 프랑스는 무명용사 기념의 고전적인 사례들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도 프랑스 혁명 후 나폴레옹의 반혁명 행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왕정시대의 사자숭배 문화가 회귀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정치 노선 간의 갈등이 기념비 건립에서 분열상을 낳기도 했지만 19세기를 거치면서 근대 국민국가 특유의 공화주의적 기념 문화가 뚜렷이 관철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무명용사를 추모하는 동상이나 비석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후였습니다. 1870년, 71년 보블전쟁, 요즘은 보블전쟁 표현이 안 쓰는데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프랑스에서는 전 민족적인 차원의 추모 작업이 광범위하게 행해졌습니다. 패전국의 입장으로 전쟁을 이상화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전사의 위용보다는 성모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이른바 피에타의 모티프가 유행했습니다. 보블 전쟁의 유명한 격전지이며 이후 국립사적지로 자리 잡은 마르스라투르의 이 지역에 1875년 세워진 한 기념비는 바로 이거죠. 프랑스 민족을 상징하는 거룩한 여인이 전사자의 팔에 월계수를 안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인의 시선은 멀리 독일 국경선지대를 향하고 있으며 발밑에서는 아이들이 전사자의 무기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마치 미래의 승전보를 알리는 듯합니다. 프랑스의 전쟁기념비는 패전이 남긴 상흔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로서 병사들의 영웅적인 죽음과
조국을 위한 희생을 애써 부각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당시에 세워진 많은 기념비들은 시리에 빠진 프랑스 민족이 고통과 수모를 이겨내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강변합니다. 전몰자에 대한 기억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전망으로 탈바꿈됩니다. 이는 고인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근대적 사자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는 차츰 새로운 경향이 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기념비가 묘비의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인에 대한 슬픔과 존중이 원한과 복수의 의식을 능가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이와 함께 무명용사의 죽음이 더욱더 강조됩니다. 무명용사야말로 조국을 자신의 손으로 지키는 이상적인 공화주의적 시민상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패전의 혼란 속에서 탄생한 프랑스 제3공화국의 표상이었습니다. 주로 묘비의 성격을 동반한 무명용사 기념비는 1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면 파리의 개선문 아래에까지 놓이게 될 정도로 중요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가면 개선문 아래에 이 무명용사 비석이 있죠. 비록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 시기 프랑스에서는 전쟁 기념비에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리는 한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조각가 로댕, 누구나 아는 로댕이죠. 로댕의 1877년도 걸작품 청동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래 이 작품은 머리 부상을 당한 한 청년 병사가 창으로 몸을 지탱하고 서 있는 모습으로 계획됐었습니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의 손이 감싸고 있는 관자놀이 부위에 부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창이 제거됨으로써 전혀 다른 성격의 조형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긴 잠에서 깨어난 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에 몰입해 있는 청년의 몸짓은 조국의 수호나 승리에 대한 결연한 의지보다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즉 청동시대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번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로댕은 보글전쟁 이후 유행하던 통상적인 전쟁 기념비의 모형에서 벗어나서 전쟁의 참화를 겪은 프랑스 청년들의 고뇌와 희망을 형상화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특정한 의미를 진작시키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라진 의미를 새로이 갈구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색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런 새로운 기념비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오늘 시간상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요. 프랑스와 더불어서 19세기 유럽 사회 쌍두마차였던 독일에서는 또 전몰자 기념 추념은 국민국가의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물론 19세기 독일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 그렇듯이 독일의 기념 문화는 프랑스에 비해서 매우 보수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왕정의 권위가 아직도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었고 거기다가 수많은 중소국가들의 분립과 종교적 분열이라는 정치문화적 난맥상이 기념문화의 근대화를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사자숭배 문화에서 공화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매우 지체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어권의 최강자로 부상한 프로이센의 전쟁 기념비는 군국주의와 보수주의의 노골적인 선전 도구였습니다. 최고 지배자에 충성하는 군대의 가치와 규범은 조국 간의 기초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군대는 그 자체로 국가와 동일시되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와 독일의 기념 문화는 유사점과 동시에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양자는 모두 시민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일치시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군인이 시민으로서 기억된 듯 반해서 독일에서는 시민이 군인으로 기억됐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홀로코스트의 죄악을 범하고 난 후에 독일 사회의 기조는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제 군인의 영웅적 희생을 기념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홀로코스트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1960년대부터는 주로 독일 사회의 전쟁 기념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전쟁과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대세를 이뤄가면서 어느덧 독일인들, 그러니까 서독인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와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전후에 성장한 새로운 세대의 독일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에게 연민을 느끼긴 쉬워도 천일 공로할 가해자들이었던 앞세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좀처럼 힘들었습니다. 나치를 악마의 범주 속에 고립시키고 일반 시민은 피해자로 면죄시키는 것이 독일 서독 사회의 일반적 기조가 되었습니다.
희생자의 고통을 거룩한 능동적 희생으로 둔갑시키던 독일식 전쟁 기념의 전통은 이제 완전히 거꾸로 쓰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싸운 이들과 국가의 폭력에 맞섰거나 피해를 당했던 이들을 일괄해서 민족적 자기 연민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게 된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독일 일반 군인들이 그러니까 나치의 그 SS, 나치 친위대와는 달리 일반 군인들은 오히려 피해자다. 그들은 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지, 그들은 뭐 홀로코스트 같은 건 알지도 못했고,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피해받은 국민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이처럼 전쟁과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는 문구로 대변되던 소극적 자기연민의 기억 문화는 민족 통일 이후에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히려 통일과 더불어서 그간 가해국 국민으로서 감추고 있던 원통함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터져나왔습니다. 통일의 주역인 헬무트 콜 총리가 중앙 추모지 건립을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러한 추세에 동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나치에 대한 뭐 반성은 계속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해자로서 이렇게 비판만 해왔는데 우리 스스로도 좀 애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원래 프로이센 시기에 있던 옛날 건물 안을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유명한 캐테 콜비츠라는 작가가 만든 일종의 피에타 모티브의 이런 조각을 설치했죠. 캐테 콜비츠는 원래 굉장히 진보적인 그 예술가였고 이 사람이 특히 아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슬픔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작품의 이 공간에 놔두면 외국인이 볼 때도 전혀 무리가 없고 인류 보편적인 슬픔 이런 거를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 걸까요? 비판의 요점은 원래 작품은 그런 게 아니지만 이것을 이런 새로운 정치적 공간에 놓을 때는 전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즉 어쨌든 여기서 죽은 사람, 애도하는 사람은 군인인 것이고 뭐 그가 착출되었든 어쨌든 간에 남성 군인이고 어떻게 남성 군인을 가지고 독일 민족 전체의 슬픔을 대변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는 비판이 있었죠. 자, 베를린요의 사례는 적극적 희생에서 수동적 희생으로 변전해간 서독 기억 문화의 완결판이자 잔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자들의 죽음을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키는 자기 숭배적 기념 방식과 유사합니다. 과도한 자기 연민의 연출은 자칫 과거를 얼버무리려는 가해자의 바람에 부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몰자 기념문화는 희생이라는 말의 용도에서 드러나듯이 수동적 피해로서의 희생을 자발적인 능동적 희생으로 둔갑시키는 관례에 익숙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수많은 기념비와 동상들이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설들을 압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광주 운정동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 설치된 석조 추모탑의 거대한 형상처럼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소위 민주영령으로, 즉 국가 발전을 위한 의로운 희생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 의식이 어느덧 애국심으로 역전된 겁니다. 과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과 국가 폭력에 저항한 사람들을 같은 수준으로 기억해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무명용사에 대한 기념은 서구에서 봤던 공화주의적 발상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국가주의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6.25 전쟁 8주년을 맞이한 1958년 6월 25일 논산 육군훈련소의 연무대 정문 앞에 제막된 무명용사 기념상은 무명용사의 충혼을 달래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취지에서 건립되었습니다. 이때 이 무명용사는 고인 개개인에 대한 애도의 집합적 표현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집합적 영웅을 표상합니다. 횃불을 든 채 왼팔을 치켜든 형상에서 비명 속에 산화한 청년 장병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념 문화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기념에서도 여지없이 관철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주제에 속하는 이 전쟁은 적군과 아군 모두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건만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태의연한 해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스스로의 명예를 드높이고 피해 보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벌인 참전 기념물 건립운동은 냉전 논리에 고착된 한국 기념 추모 문화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동작동 현충원 정문 건너편에 네. 그 주차공원에 솟아 있는 월남 찬전 기념비도 이러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분석은 시간상 지나가고요. 근데 요 앞에 보면 이렇게 군인이 아기를 안고 뛰어가고 있거든요. 베트남 아기죠.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가? 너무 그 현실을 호도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실 논란이 있는데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마치 인도주의적 실천인 것처럼 미화하고 있죠. 네. 그래서요. 자, 그리고 이제 알아볼 것이 요 부산에 있는 제한 유엔 기념공원인데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갈 텐데 이거는 이제 1951년 초에 조성되고 1959년에 국제적 승인을 얻은 이 공간인데 현재 총 11개 유엔 참전국으로 구성된 국제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치외 법권 지역이죠. 부산시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냥 완전히 거기는 그 안은 한국의 주권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죠. 이름은 한국 명칭은 유엔 평화기념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실제 영어 명칭은 아직도 그냥 묘지입니다. 묘지, 세메트리입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오래도록 부산시와는 무관하게 유지되어 온 이 특이한 장소는 부산의 현실에 단단히 뿌리박지 않고 마치 공중위에 떠 있는 것처럼 존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이 기념관은 뭘 기념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적군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적대의식만을 키우면서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 기념관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이곳을 가면은 좀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즐비한 수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기억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부산과 운명적인 인연을 맺은 색다른 민초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그들은 바로 지금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이 문제적 장소는 그 국제적 면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몰자 기념 추념의 본원적 의미에 대해서 반추하게 만듭니다. 타국에서 죽어간 수많은 젊은 영령들의 낯선 이름은 전쟁이 불러일으킨 절대적 폭력에 치를 떨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각은 맹목적인 국가주의뿐만 아니라 피해자 의식에 바탕을 둔 자기연민적, 자기숭배적 민주주의관마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협소한 민주주의관은 국립 5.18 민주묘지의 사례처럼 국가 발전의 논리에 포획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논의해 볼 것은 인권의 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민주주의인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명용사 기념 추념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인권의 이념을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인권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인도주의와는 다른 거죠. 인도주의는 그냥 시혜를 베푸는 거죠. 그 시혜를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위계가 있죠. 하지만 인권은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성, 동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명용사 기념을 통해서 애국주의 그리고 결국은 타국에 대한 적대의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병사들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민초들 당시의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그것을 타개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다시 규정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 맞습니다.
인권의 바탕을 둔 새로운 민주주의에 의한 영감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조금 자세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예 공화주의, 진정한 의미에서 이게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든가 아니면은 민주주의 인권의 방향 두 가지는 다 설득력이 있는데 그냥 맹목적인 국가주의, 적대의식만을 강조하는 그냥 맹목적인 국가주의 또는 그냥 자기 연민,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 연민, 자기 숭배 이런 두 가지는 좀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